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과거 이스라엘과 한국의 무기 거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 바탕으로 중요한 위기 순간을 넘겼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 강국이 된 상태인데요. 반면 하마스는 북한과의 교류로 여러 기술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국가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마스는 사상 처음 입체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영지로 비처럼 로켓탄을 뿌리는 동시에 수백 명의 특공대가 픽업트럭, 오토바이 등을 타고 철책을 넘었습니다. 전동 모터를 단 패거글라이더 부대가 하늘에서 침투하는가 하면 모터보트를 탄 중무장 특공대가 지중해 해안의 경계망을 뚫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핵미사일 24기 추정치, 정찰위성 7대, 전투기 347대, 병력 17만 명의 강병 국가인 이스라엘이 이 같은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진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은 인구로 인해 병력 확보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1948년 군 창설부터 현재까지 남녀 모두를 징집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24개월, 남성은 32개월을 복무합니다. 전체 병력의 35%가 여성이지만 이스라엘 여군의 5% 정도만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나머지는 주로 행정과 통신 등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합니다.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학업 등의 이유로 면제가 가능해 전체의 40%부터 50% 정도만 군에 가고 있는데 여성이 군 복무를 끝낸 뒤 임신을 하게 되면 남은 예비군 복무는 모두 면제됩니다. 여성 징병제 때문에 이스라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합계 출산율은 3.0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기본급은 $300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국방의 의무와 함께 여러 혜택을 동시에 부여해 인구들 늘리는 동시에 징집에도 적극 가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최첨단 정보망을 와해시킨 것을 두고는 IT 등을 활용하지 않는 아날로그 수법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마스 대원들은 이번 공격 영상에서 북한제 F-7 로켓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불세도 수입했으며 땅굴 기술도 전수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정보 사이트는 북한이 대전차 미사일 불세 1,500여 대를 가자지구로 밀수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집트로 이어진 터널을 이용해 무기와 물자를 들여와 로켓 수천 기와 드론을 만들고 수년에 걸쳐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땅굴 30여 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이스라엘과 오래전부터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중동을 완전히 장악했던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한 뒤 영국이 재빠르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한 바 있습니다. 그곳은 대부분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을 위한 정착촌을 건설하라는 과제를 안기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종교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기에 충돌이 수시로 이어졌죠. 그러다 1947년 이후에는 그곳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분리하되 예루살렘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국제도시로 계획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를 수용했으나 아랍인이 거부하면서 실행되지 못했고 1948년 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철수했습니다. 이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재빠르게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버렸습니다. 유대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동 국가들은 연합을 결성한 후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해 제1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고 수많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후로 팔레스타인 난민과 그 후손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려 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부와 외부의 수많은 아랍인들을 상대로 너무나 버거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 중동 국가와 동시에 싸우려면 그 핵심이 되어줄 수 있는 전차가 필요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1948년 건국과 함께 주변 아랍국과 1차 중동전을 펼쳤는데 이때는 미국제 셔먼 전차 1대와 프랑스제 경전차 10대가 전부였습니다. 그 후 추가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어떤 국가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제2차 세계대전 후 망가진 경제를 살려야 했기에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신경 쓴 무기가 아무래도 전차였던 만큼 다방면에서 구형 전차라도 구해 개조해 사용하려 했습니다. 특히 M4 셔먼 전차에 독일제 포신을 장착해 주변국을 떨게 했는데
한국으로부터도 수백 대의 셔먼 전차를 수입해 갔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전차가 없던 관계로 북한군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했는데 이후 미군이 참전하면서 전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 미국은 M4 셔먼 388량을 공여해 주었는데 이는 한국에게 큰 전략적 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미군은 베트남전 참전을 대가로 구식 셔먼을 대체하라며 M47 패튼 전차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한국은 M4 셔먼 전차를 이스라엘에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M50I 셔먼, 슈퍼 셔먼 등으로 개조시켜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에서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한국 등에서 끌어모은 전차를 800여 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반대 세력이었던 이집트군은 약 9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쟁 첫날 이스라엘의 기습으로 전차 부대가 사실상 괴멸했고 이스라엘은 그 여세를 몰아 주변 아랍군도 굴복시켰습니다. 결국 전쟁은 6일 만에 막을 내려 6.1전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 4, 5차 중동전에서도 전차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대전차 무기의 발전 등으로 고전을 했습니다. 이때 5차 중동전쟁 1982년에서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메르카바 전차가 데뷔전을 치렀는데 시리아군이 보유 중인 러시아제 신형 전차인 T-72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메르카바는 승무원 생존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됐습니다. 전쟁은 공중폭격, 화력에 의해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상부대가 투입되어야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상전의 핵심은 강력한 화력, 기동력, 장갑으로 보호된 전차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차 등 첨단 무기가 확보되는 상황에서도 한국 무기를 수시로 수입해 갔습니다. 2021년 한국의 한 정당 의원은 한국이 이스라엘과 공범이 아니냐면서 UN 세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은 이전 6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2% 낮은가 326억 원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의 53%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의 발사 무기류였습니다.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부터 무기 수출을 더 늘렸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압도적 군사력 차이로 73명이 숨질 동안 팔레스타인인은 무려 21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어서 당시에도 국제사회의 비판이 빗발쳤죠. 2015년 이후 한국보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더 많이 수출한 국가는 인도와 미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확한 수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에서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은 상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000건 이상의 전략물자를 이스라엘에 수출하도록 허가해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종 첨단 기술로 세계 방산 시장을 석권해 그동안 K방산의 롤 모델이자 넘사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역사는 1920년대 초 아랍 국가들의 공격에 맞서 유대인 거주지를 방어하기 위해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33년에는 최초의 방산기업 TAAS가 설립됐죠. 4차례 중동전쟁 및 수십 차례 군사 분쟁을 겪은 후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자각하며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해왔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수하며 완제품보다는 첨단 레이더와 전자기술 기반 핵심 체계와 부품에 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을 겪은 이후 적의 기습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항공정찰, 레이더, 미사일,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배경으로 축적된 첨단 기술은 정보통신, 바이오 등 4차 산업 분야로 확산되며 이후 이스라엘 첨단 기술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한 주요 동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고교 졸업생 중 상위 2% 인재에서 선발된 엘리트 부대는 군사 장비와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들은 제대 후 이스라엘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이끈 주역들입니다. 작년 이스라엘의 국방비 지출은 총 234억 달러로 GDP 4.5%에 달하며 세계 국방비 지출 국가 목록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전체 비중은 1% 정도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한국보다 국방비 지출이 작지만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한국의 2배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방산업체에는 총 4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방산기업은 대부분 개발 초기부터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며
그 결과 방산기업 매출의 약 75%가 해외 수출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이스라엘의 세계 무기 수출 비중은 2.3%로 10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2.4%를 기록해 세계 9위를 한 한국과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은 인도 37%, 아제르바이잔 9.1%, 필리핀 8.5% 등의 순입니다. 인도와 필리핀은 한국의 고객이기도 하죠. 한국 또한 이스라엘에 일방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닌 첨단 기술 또한 도입해 한국 무기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에도 이스라엘산 아이언 피스트 능동 파괴 장치가 채택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무기 수출액은 지난해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전년 110억 달러에 이어 올해도 125억 달러의 무기를 팔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메르카바 전차 판매를 위해 2개 국가와 개별적으로 접촉했는데 그중 하나는 유럽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럽 국가의 탱크 거래를 추진한 것은 처음이며 미국이 승인할 경우 3개월 내에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이 무기 거래에는 현역에서 은퇴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구형 메르카바 200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이들 탱크를 해체해 고철로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수리에 판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메르카바 전차의 새로운 개량형인 바락도 선보였습니다. 유럽 무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K방산에 이스라엘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K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액 110억 달러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세계는 이스라엘 전차보다 한국 K2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구형이 아닌 신형인데다 가성비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현대로템이 2008년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3차 양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흑표 전차의 종합전력은 현존 전차 중 두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로템은 4세대 전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과 무인화, 최신 정보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무기 수출을 놓고 한국과 경쟁할 정도로 막강하지만 이번에 하마스에게 완전히 당하며 방산에 대한 신뢰가 크게 꺾이게 됐습니다. 인구 900만 명의 이스라엘에서는 30만 예비군이 총동원돼 하마스와 전면전을 준비 중이며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나약함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사태는 미국의 군사 외교 순위에서 우크라이나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 또한 전선이 우크라와 중동으로 늘어남에 따라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난관에 봉착한 형국입니다. 여러모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중동에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90문을 도입한다. 24 비세그라드. K9 자주포는 루마니아 재무장 프로그램의 선두주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MILITARNII, 동유럽 매체 24 비세그라드가 8일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 90문을 도입하고 90문 중 54문이 먼저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19억 2,300만 달러 약 2조 5,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며 1단계 54문의 계약 규모는 11억 5,800만 달러 약 1조 5,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루마니아는 90문의 K9 자주포를 구입해 5개의 155mm 자주포 대대에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는 말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계약은 이제껏 보도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K9 자주포 도입 소식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의 국가로 서로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이번에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구매한 데는 폴란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하면서 상호 운용성이 높은 무기를 선택해왔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버금가는 규모의 지상군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화된 기갑 장비가 문제가 되어왔는데 폴란드처럼 한국산 무기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폴란드에서 잭팟을 터뜨렸는데 이번에 루마니아에서도 K9 자주포를 시작으로 두 번째 잭팟을 터뜨릴 가능성이 커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루마니아 정부와 국영방산기업 토맘은 한국과 MOU를 체결했는데
K9 자주포와 레드백 수출을 추진하고 탄약 생산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일 루마니아에서 2023 한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루마니아 국방 분야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이 회의에서 방산협력에 대해 많은 것을 진전시켰고, 이미 루마니아 방산업계에 약속된 무기 수출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루마니아 정부는 한국과 협력해 탄약용 화약을 생산하는 신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30일 루마니아 현지에서 레드백 장갑차의 테스트가 극비리에 이어지면서 수출에 물꼬를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 국가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최근 자국 영토에 독일 병력을 주둔시켜달라고 독일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요청을 듣고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 기준 루마니아에는 1,500명의 나토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프랑스군입니다. 일각에서는 루마니아가 독일군의 주둔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자주포는 독일산이 아니라 한국산 자주포를 샀다며, 그만큼 K9 자주포가 유럽에서 얼마나 강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제대로 된 자주포가 단 한 대도 없는데, 세계 최강 K9 자주포의 도입은 루마니아군을 완전히 바꿔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 비세그라드가 속보로 루마니아가 폴란드를 따라서 한국에서 K9 자주포 90대를 구입한다고 하자,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군용 무기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일은 무기 시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고대 영토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세계 대전의 마지막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대유행 기간 동안 루마니아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들은 루마니아에 의료용 마스크와 의료용 격리복을 제공했습니다. 대유행 초기 예전 세계가 그들을 찾고 있었을 때 말이죠. 대부분 K9 자주포가 영토 방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이 도와준 도움을 잊지 않는 글도 있었습니다. 당시도 한국은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구세주처럼 보였는데, 러시아의 전쟁과 위협으로부터도 한국은 이를 국가를 지켜주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과 수리시설까지 확충하며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루마니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현대로템이 루마니아에 K2 전차 500문을 수출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2019년에 독일 라이메탈사와 레오파드 EH 전차 44대를 주문했는데 5년이 지났지만 단 1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한국에 주문한 K2 전차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8문이나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아문니 유럽 전체가 독일산 전차를 쓰고 있고, 루마니아도 독일과 오랜 협력 관계라고 해도 러시아의 위협이 목저 앞에 놓인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독일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와서 K2 전차를 직접 타보고 엄지척을 들어몰렸고, 12월에 다시 와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직접 살펴보고 이를 만드는 사업장까지 돌아봤습니다. 현대로템의 목표대로 500대를 수출하면 10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되는데,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K2 전차를 비롯해 K239 천무와 레드백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패키지 구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가난한 동유럽 국가로 알려진 루마니아가 대거 비싼 무기를 구입할 정도의 돈이 있냐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영 라에게 최근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토는 최일선에 있는 루마니아에 수년 전부터 국방 예산 증액과 군사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요구해왔지만 그동안 자국의 경제 상황을 이유로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 상황이 달라졌는데,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해역에 부설한 기뢰가 떠밀려와 루마니아 군함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는 나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가난했던 과거와 달리 루마니아는 재정적 여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루마니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꼽혀왔던 루미나아가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 동화 안정, 외국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폴란드에 이은 동유럽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도 구매력 기준 루마니아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2021년 이후 국가 평균의 74%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2010년 이후 21%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던 기업 다수가 루마니아로 이전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늘어난 것도 루마니아 경제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올해 국방 예산은 70억 달러 약 9조 2,630억 원 정도로 이 가운데 약 40%인 28억 달러 약 3조 7천억 원가 무기 구매 비용입니다. 루마니아는 국방 예산을 GDP 3% 수준인 90억 달러 약 12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연평균 무기 구매 예산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는 무기를 살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를 비롯해 슬로바이카와 리투아니아 등 GDP 3%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동유럽 국가들은 무기 현대화 작업에 나서려고 하고 있기에 이는 한국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 도입된다는 소식에 유럽의 K9 자주포의 도입에 문이 열렸다며 이제 자주포의 본산 영국에서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 버전인 K9A2 자주포가 캐나다 복합 고무 궤도를 장착하고 시험 주행에 나섰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영국 방산업체로 구성된 팀 썬더는 K9A2 자주포 시설에서 복합궤도 테스트를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를 K9A2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시험에서 성공했다고 했는데 고무궤도를 달자 더 빠른 주행이 가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전술적 이동성, 지동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소음 57%, 진동 42% 감소하며 도로에서는 16%, 오프로드에서 24%의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K9A2에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도 탑재돼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도 세계 최고이지만 어떤 자주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주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팀 썬더는 시제 프로토타입 K9A2의 복합 고무궤도 CRT를 통합하는 데 성공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영정표를 세웠다며 작전과 전술 기동,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는 이제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와 동유럽을 거쳐 영국까지 상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FA-52 이제 폴란드에 도착하며 유럽의 첫 데뷔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유럽에서의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유럽에서 전투기 연합과 같은 사업체가 사실상 해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이고 이들 일부 강대국은 빠르게 한국과 조인해서 한국의 FA-50을 가져가려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럽 첫 데뷔를 한 FA-50이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유럽에서는 한국조차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처음 받는 대우일 수도 있으며 이것이 KF-21까지 연결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유럽 일부 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조차 크게 좌절하는 국면이 등장한다고 전망되는데요. 현재 FA-50 유럽 첫 데뷔와 그 파급 효과가 왜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지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폴란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 만에 폴란드 수출형 경공격기 FA-50GF의 납품을 시작했다고 금주 밝혔는데요. KAI에 따르면 FA-50GF 1호기와 2호기는 9일경 폴란드 현지에 도착했으며 1, 2호기는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최종 점검을 거친 뒤 폴란드 공군의 수락 비행을 통해 다음 달 초 폴란드 공군에 인도됩니다. 앞서 KAI는 지난해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잔여 물량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에 맞춰 FA-50 페타리터 폴란드 형상으로 개발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이죠. 그런데 이는 유럽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번에 계약부터 납품까지 걸린 10개월은 KAI 수출 사상 최단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품목은 다르지만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폴란드에 당도하는 데에는 5년이 넘게 걸려도 불가능했으며 대부분의 주요 방산 자원들,
특히 전투기는 최소 10수년은 소요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방사는 자주포와 전차를 비롯해서 이제 FA-50까지 1년 내 퀵 배송은 기본입니다. 바로 이웃국가 우크라에서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상황에 마음 급하고 절박한 폴란드에 한국은 구세주와 같이 각종 주요 방산 제품을 빠른 배송으로 보내주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KAI는 역대 최단기간 납품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자사의 생산 역량뿐 아니라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 지원 정책에 맞춘 민관군 원팀 전략을 꼽기도 했는데요. 이는 실제 많은 국가들이 하기 어려운 전략으로 일본의 경우 뒤늦게 한국 전략을 벤치마킹합니다. 한국이 국가적인 신뢰를 주고 수출입은행 등으로 금융 프로그램을 실행해 자본을 받쳐주는 동시에 대기업들이 빠르고 정확한 납품 생산으로 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방산 선진국들은 매우 박한 현지 생산이나 일부 기술 이전도 해준다는 것이 한국의 강점이며 현지 방산 시설을 통해서 사후 정비 서비스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으니 한석이조가 되는 셈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방산이 다방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유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에서는 그래도 방산만큼은 자신들이 역내 조달은 물론 앞서 있는 면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은 6세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FCAS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FA-50과 같은 개념의 에어버스 퓨처 제트 트레이너라는 고등훈련기를 만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사실상 무산되는 동시에 이제 한국의 FA-50을 서로 맡으려고 한다는 정황이 나왔죠. 작년 말에 스페인은 앞서 프랑스 에어버스의 고등훈련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국의 FA-50을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사 보도 가운데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방산 대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연합이 슬슬 금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스페인 역시 고등훈련기 개발에 참여했으며 6세대 전투기 과정 등에도 모두 관여했지만 개발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하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제 스페인에서는 그럴 바에야 한국의 FA-50이 가성비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막대한 예산을 FCAS 등 최첨단 전투기 플랜에 쏟아부어봤자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고등훈련기는 물론이고 전투기 개발에서 국가 간 연합으로 개발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역시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개발하려고 하나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자본 문제는 물론이고 기술업력 등 다양한 난관이 있으니 개발이 중도화되는 경우가 많죠. 일본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6세대를 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일본의 기술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않아서 사상 처음으로 자세대 전투기를 미국 아닌 국가와 진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갈 확률이 큽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미국이 기술을 제공치마나 영국 혹은 이탈리아로 갔지만 기술 수준이 의문이라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AI를 비롯해 고도의 반도체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들 국가들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영국 국방부는 일본만 잘 따라오면 가능하다라고 했으나 여전히 실패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죠. 한국도 KF-21 역시 인도네시아와 동시 진행하지만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해온 프로젝트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에 가까워졌으니 다행이지 잘못했으면 실패한 프로젝트로 갈 뻔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월까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전혀 한국 방사청에 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연합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강대국으로 갈수록 더욱 비효율인데요. 한국이 T-50부터 해서 FA-50, KF-21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성공해낸 것은 미국이 놀라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페인과 동시에 에어버스에서는 한국의 FA-50을 서유럽에 팔겠다고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에어버스는 FA-52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출품할 때 KAI 측과 관련 미팅을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고 에어버스 방위항공의 마이클 쇠론 CEO는 한국 산자부 장관 등을 만나 이러한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에어버스 디펜스는 한국의 FA-50을 자신들이 FA-50을 퍼뜨리는 허브가 되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 업자 방식을 뛰어넘어서 이제 스페인은 물론이고 폴란드의 경우 FA-50을 수입하고 심지어 현지에서 자체 생산을 하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의 FA-50 판매책이 아니라 FA-50을 수입하고 생산한 허브가 되겠다 주장합니다. 실제 폴란드는 이러한 포석 가운데 한국의 KF-21 차세대 블록 현지 생산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도 마찬가지인데 6세대 전투기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KF-21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를 보입니다. 이는 일단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낮게 보던 한국을 대우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한 현재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전쟁은 실전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폴란드와 같이 즉시 한국과 무기를 계약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됨을 파악한 것이고, 특히나 프랑스의 에어버스 디펜스가 나선 것은 다름 아닌 FA-52 미국 수출 가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KAI는 FA-52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우방국 수출 확대의 길을 열어 전 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1,300대,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이 보증해주는 고등훈련기는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K9 자주포와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내부에서 이제 한국 방산을 밀어내며 역내 조달을 하자는 얘기는 온데간데가 없는 상황이며, 한 발 앞선 폴란드와 같이 어떻게든 한국과 제휴를 맺어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KAI는 향후 폴란드를 마케팅 거점으로 삼아 FA-52 유럽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항공산업의 본토인 미국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 아프리카의 안보 전략 요충지인 이집트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각 주요 전략 지역과 미국의 F-16이 납품되는 지역에는 필수로 FA-50을 따라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다 보면 국산 항공기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KF-21, 수리온 등 다양한 기종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방산이 30년치 일감을 확보할 정도로 많은 수주가 밀려들어오고 있지만, 그만큼 대금 결제를 비롯해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나 당장 폴란드의 경우에는 방산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양국의 경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추세며 폴란드 현지 K-배터리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세계 2위 배터리 시장인 유럽을 공략하는 주요 요충지로 LG 엔솔이 연생산 70GWH로 확대했고, 무역 통계는 배터리 산업이 양국 경협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은 불과 5년 만에 80억 달러 수준으로 예전의 29억 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경제 규모가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양국 시너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2차 전지로 탄탄하게 경협이 구축되어 있어 방산이 더욱 안정적 형태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극재와 방산 수출 쌍끌이 효과로 지난해 한국은 폴란드와 무역에서 67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봤고, 이로써 폴란드는 베트남, 미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에 이어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 7위국에 올랐죠. 유럽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 재건 사업의 주요 국가로 앞으로 재정이 더욱 크게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지불할 방산 대금의 여유가 앞으로 더욱 다방면에서 넉넉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의 방산과 2차 전지 산업이 폴란드를 통해 새 기회의 땅이 된 셈입니다. 이번 FA-50 20개월 만에 제품을 납품한 것은 그러한 자원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유럽에서는 다급하게 방산 산업을 소집하며 일본도 한국 방산을 따라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미 한국이 다각도에서 참여하고 있는 방산과 첨단 산업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